예,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글, 정말 자부심 뿜뿜. 자, 한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날인데 1년 중에 하루만 그러실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외래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밥상에서 세종대왕 놀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외래어를 막 쓰면은 벌금 1,000원씩 식탁에서. 오늘 방송도 그런가요? 네. 자 오늘 자 수수님 한글날도 쉬지 않고 방송하는 부지런한 새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목소리 나오실 것 같은데 목소리 안 나오시는 분은 볼륨을 켜주세요. 자 목소리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정식 시작하기 전에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조성은님 우리 조성은 대표의 부모님께서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사실 부모들은요 저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너무 나서지 마라 걱정된다 하시는데 우리 조성은 대표는 부모님이 걱정을 처음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제 캐릭터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이제 닮았다. 죄송해요. 엄마 아빠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의 기질이 저 부모님은 두 분 다 너무 곱고 점잖으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고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고발사주 사건이 첫 그 제보자 신분을 공개할 때 제가 이제 계속 숨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얼굴을 내밀고 이제 신분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막 주변에 거의 다 뜯어 말렸어요. 막 뭐 얼굴 내보이면 다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걱정하지 누구나 다 그렇지. 응, 너 이제 큰일 난다 윤석열 가만둘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난 평생 도망친 듯이 살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또 드러나지 않으면 사건이 왜곡될 거다. 이러고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 너무 저희 거친 표현이어서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이게 지상파에 보여 그냥 유튜브인데. 저기 모가지를 따려면 네 팔 하나는 내줄 생각을 멋있다. 해라. 미국의 국방부 장관도 방송에 나왔고 비시옷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정권이니까 모가지 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물론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곱고 이제 우아하신 분인데 그때도 이제 그 거의 전쟁 직전이니까. 어머니 혹시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백씨입니다. 백다르크시. 네. 그래서 팔 하나 잘릴 생각하고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멋있다. 어머니 계시면요 댓글창에 1번 한번 쳐보세요. 저희 어머니 그냥 그 쓸 줄을 모르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고. 네.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또 부모님께서 새날 평상시 때 애청자라는 이야기 제가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네 정말. 그런데 내 딸이 새날에 나온 이 좋은 일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나간다고 이제 늘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보고 드리면 제일 좋아하십니다. 댓글창에 1번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분이 백신은 아니시네요. 우리 서봉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데 그릇 큰 사람이 작은 간장 종지로 살려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건 팔자야. 받아들여.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재능인데 이 재능을 공익적으로 기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백다르크 우리 조성은 대표 어머님 존경합니다. 네. 아버님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저희 아버님은 주무시면서 새날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 방문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저 혹시 군인 출신이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 네. 맞아. 성함이 조 선생님, 네. 조 검사님이시겠네. 네. 그러니까 뭐 오래 하신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대신 제가 아버님 연수원 시절 마치시고
군 법무관 시절 때 제가 군대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아기 때 사진 보면 그 군모 쓰고 막 그 유성의 그 군화 신고 막 이런 사진밖에 없습니다. 진짜. 야, 어쨌건 우리 조 검사님 존경합니다. 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무신다고 하니까 네.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또 나오셨습니다.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오늘따라 유난히 또 예쁘게 하고 나왔어. 아니 저번에 나올 때는 얘기 보따리는 이렇게 크게 들고 왔는데 뭐 짐 옮기다가 와서 막 거의 막 그 너무 막 붓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어머니가 내용을 안 들으시고 네. 우리 딸 예쁜가 안 예쁜가만 보신다는. 네. 네.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으로 나왔느냐. 이쁘게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맨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부득이하게 힘을 좀 줘봤는데 티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에 약간 좀 탄압받는 피해자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빨간띠 두르고 나온다고. 네. 근데 요즘에는 멋들어지게 나와. 우리도 잘 살아. 니들만 잘 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당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세련되게 다녀. 막 탄압받는 사람이 막 무슨 머리띠 두르고 삭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부었나 안 부었나 얼굴 체크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번을 보시니까 늘 방송을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얼굴 체크, 두 번째는 내용 체크, 세 번째는 재미있나. 재밌나.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재미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번 방송 재밌었다고 평가를 하시던데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네. 지난주에 네. 그런 코드시구나. 약간 우리 푸나님이랑 제가 약간 케미가 좀 잘 맞잖아요. 케미가 잘 맞지. 네. 우리는 죽이 잘 맞지. 네, 좀 찌뽕. 네. 참 아이고 이게 밝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부러라도. 네.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득도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나 검사 이동. 정치 계속 하셔야죠. 네. 안 합니다. 이렇게. 전 질문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쨌건 지금 고발사주 사건 지금 조성은 씨와 함께 세 번째 방송인데요. 네. 지금 전에는 고발사주 사건 3년 돼서 나오셨던 거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요 희대의 역작 조선 왕조 실력을 능가하는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요즘 엄청 잘 나가는 책이에요. 사이트마다 지금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복을 입고 와가지고 큰절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이 10만 부 될 때까지 이 앞에 놓으려고 요거. 안 그래도 제 주변 분들이 새날을 많이 보시는데 거의 우리 새날에서 영광 쌀처럼 이렇게 방송에서 얹어놓고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해서 예쁜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들고 왔었습니다. 새날 방송에 그런 건 있어요. 김혜경 여사 요리책도 유시민 작가를 이기는 종합 1위를 만든 방송이에요. 내 목표는 정치검사 누가 고발사주를 덮었나. 이 책도 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건 고발사주 사건 일단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이 1심 유죄 나왔고 2심이 나오기 직전에 재판이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요. 네. 요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다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지시 없이는 저 손준성이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다. 이게 합리적 의심인 거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권이 저물어 가면 손준성 먼저 튀어나온다. 총장님이 시키셨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튀어나온다. 지금도 사실 계속 손준성 피고인과 변호인께서는 그걸 시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텔레그램으로 약간 총장한테 보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셔서 삼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벌써? 그렇죠. 요 마지막 변론 요지도 그 내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전달만 했지 누군가가 있는데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네. 가장 첫 번째 유력 용의자는 윤석열이고 네. 두 번째는 김건희일 수도 있어요. 그 사건 네. 자체가 김건희 그렇죠. 윤석열 부부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하나가 더 있다면 한동훈 정도? 한동훈 이제 그 당시 검사 예 성격 요즘에 이제 당 대표 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막 이름 들어가는 고발장인데 막 내용 간섭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고발장이 어떤 당에 접수돼서 막 자기를 이제 추적하던 기자들 막 그 담그려는 그 목적의 고발장을 관여를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성인이지. 그렇죠. 스타일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손준성이 벌써 재판에서 자기가 단순 전달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초 발송자는 명백하게 손준성 검사인 것을 스스로도 부정을 못해요. 판사가 물었거든요. 재판장께서 이제 아니 이거 최초 발송자는 손준성 피고인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자기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뭐 등 이제 외부로 주지 않고 자신이 적법하게 문서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대검 총장이나 대검 차장에게도 줬을 리 있지 않느냐라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 대검 총장이 윤석열이거든요. 자기는 윤석열 그 고발장 윤석열 부인 이렇게 있는데 윤석열 큰일 났네. 왜냐면은 그쵸. 명태균 나와.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손준성마저 윤석열 손절하면 아주. 저는 이 윤석열 탄핵 사안 중에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달리 말하면 이건 다 아시겠지만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 고발사주 사건이 이 정권의 티저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강조하는 게 키워드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그리고 정치검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장모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이 총선 개입 이 키워드가 고발사주 사건의 이제 키워드거든요. 이거는 대검찰청 총장일 때 총선 개입을 한 사건인데 대통령일 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던 그 고발사주 사건 그대로 고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나가 보면 네. 범인은 윤석열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네. 저는 제일 많이 개입한 사람은 김건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저 며칠 전에 요즘에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어우, 조 작가님. 그래서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오그라들고 조 작가님. 근데 이제 그런 글을 썼으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조금 더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한동훈 씨와 김건희 씨가 막 열심히 둘이 대화를 엄청 나눴지 않습니까? 막 통화도 하고요. 그러면은 카톡. 네, 카톡. 네, 내용을 막 그걸 한 거죠. 내용을 상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을 상의하는 전화가 아니었을까. 당시에 라는 추론을 한번 해보고요. 당시에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대검은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로펌이었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사실은 변호인 역할을 한 거고 네. 그 과정에 손준성이 고발 사주에 지금 얽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요. 네. 특히 검사들이 시키지 않은 짓 안 합니다. 법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제 잠깐 등장하셨던 그 부부장 검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희동 검사. 이희동 검사 말고. 그 사람 부장이고. 네, 부부장. 부부장 검사님. 네, 저한테 이제 그 손준성 진짜 아팠다던데요. 막 이러시면서 손준성 피고인을 걱정하시던 우리 부부장 검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검사님, 우리 부부장 검사님은 상사 부인이 뭐 죄가 있다 없다 이러면 고발장 써서 막 야당에 전달하고 막 그 짓을 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시면서 저는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저 국회 법사위에서 이문정 검사가 네.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이문정 검사 답이 뭐냐면 그런데 윤석열 총장님은 하십니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나는 안 하지만 윤석열은 한다 그 맥락이잖아. 그래서 제가 근데 하셨잖아요. 들키셨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공익신고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렇지 당연히. 다 아니까 알죠. 몰래 하는 거지. 그렇죠. 고발 사주도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건데 딱 들켰잖아. 그러니까요. 조성은 아니었으면 완전 범죄였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우장 검사님이 뭐 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뭐 누가 누구 사이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뭐 에피소드고요. 막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가 이 손준성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해요. 근데 기각을 당했는데 그 기각 당한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을 열겠습니다, 재판장님 하고 피고인 측에서 싹싹 빈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도 확실하고 수사 협조도 하고 핸드폰도 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각 이렇게 해서 구속을 안 당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런 씨. 그러고 구속했어야 되네. 그러고 이제 휴대폰을 안 여신 거예요. 나쁜 놈이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여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부부장 검사님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냐 뭐 이런 태도를 하시길래 아니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우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부장 검사님이 근데 진짜 아팠나 보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나 미치겠네.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되면 영장 또 한번 또 치지. 그래서 제가 뭐 어디가 아픈지는 제가 들었고요. 자꾸 거짓말 하니까 그렇게 병이 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눈을 또 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의 이제 공범 사건 수사를 했습니다. 그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이 책 이제 계속 표지가 나가고 있죠. 근데 이 책에 온라인 광고 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 이 책에 그런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적 제거에는 없는 죄 있는 죄 다 갖고 와가지고 유죄 만들고 검사들 범죄는 덮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최근에 99만 원 불기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거든요. 네. 99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처벌을 잘라가지고. 피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사라고 하는 게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몇 명 안 되는 저런 특수부 검사들이 나라를 완전 갉아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수사를 당해 보니까 저거는 그냥 고발 사주로 얽혔지만 막상 이 사람들의 수사를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라고 빠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녹음도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안 한 말 했다고 하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덮으려고 한 거를 지금 또 조성은 때문에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와 만약에 조성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저도 굉장히 좀 무력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추가로 증거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거 들어보시면 나온다 하고 이제 또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는데 23일 날 거의 조사를 받고 26일 날인가 27일 날 출국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무혐의를 처분을 한 거예요. 제가 진술 번복을 했다고 하고. 그럼 제가 줬던 증거들은
이 녹취록 형태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밝히고 싶다 하는 그 노력들을 얼마나 가짱해 봤을까. 그렇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지.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참 그 가끔 그런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수사를 안 할 힘.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을 힘. 맞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김건희 디올백 사건부터 이제 그 주변의 이제 무혐의 처분들이 다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기술을 했던 부분들은 그 윤석열 총장을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막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제 저게 추호같이 권력 수사를 하는 방식인가? 살원수.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으니 지지를 얻었었겠죠. 근데 저는 그들이 그대로 지금 하는 방식이 다 모든 자기들에 대한 권력은 맞아요. 다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를 넘어서 추잡스럽다. 추잡스럽다. 왜냐하면 어디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소하기가 좀 어렵네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아싸라기라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아싸라기라도 하지. 거칠게 하세요. 아싸라기라도 하지. 근데 무슨 법률과 양심을 운운하고. 맞아. 이번에 그 김건희 명품백 기소 안 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법률과 양심. 네. 그러니까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들의 수식어가 너무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하기도 하고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추한 거예요. 권력 앞에서 혀는 길게 뽑았는데 내용 하나도 없고 최근에 있잖아요. 약간 검찰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네.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언론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는 허위 사실뿐만이 아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것. 근데 그러니까 좀 진도 좀 나가봅시다. 네. 책도 좀 팔아야지. 그렇죠. 참, 이 댓글창 상단에 교보문고 바로 가기가 있어요. 근데 그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보면 실제로 진짜 중요한 진액 핵심 코어는 지금 말 방송에서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읽어봤는데 재밌는 게 겁나 많아. 여기 보면 소제목만 읽어드리면 네. 우연한 만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그다음에 인간관계 절반이 날아갈 기사. 조성은이 보내온 텔레그램 캡처 사진. 실패한 설득. 기자가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 보도 전날 밤 통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한번 사서 보시고요. 자, 지금 이 책은 지금 서점 사이트에서는 거의 지금 막 1, 2등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나 봐요. 근데 여기에 추천사가 여러분들이 써주셨죠. 근데 그 중에 그 추미애 장관의 추천사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건 이제 요약한 거고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무 감사하죠. 조마조마하던 그 순간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드러낸 그는 놀랍게도 매우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공작 정치로 몰아가려던 윤석열의 옹호 세력을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괴문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범행은 공수처에 의해 검찰의 총선 개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범죄를 부하 공무원 혼자서 저질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만큼 후일이라도에 이제 저렇게 읽고 행가는 탄핵 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과 검찰이 고도의 법기술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지 알 수 없는 와중에 이 책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지금 추천사를 써주고 있고요. 지금 그 추미애 전 대표, 전 법무부 장관 말고도 조국 대표, 그다음에 추천사가 그 뉴스타파 대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김종배 앵커님.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장면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를 끊으려는데 김웅이 먼저 물어왔다. 김건희가 왜 들어가 있냐는 것이다. 어떤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설명하자 김웅이 먼저 자신과 관련이 없고 검찰에서 자료가 온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했다. 98페이지. 이 상황 설명해 줘봐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보도 이제 저랑 통화를 한 게 9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일 날 이제 보도 전에 이제 반론 취재를 이제 김웅 전 의원에게 이제 한 거죠. 전혁수 기자가. 두 분이 이제 친소 관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고발장을 전달하셨던데 거기에 이제 왜 이거 윤석열이 시켜서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당황을 하더니 제일 처음에는 김웅 전 의원이 그 고발장 자기가 썼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네. 자기 썼다고 하다가 내용을 설명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아니라 이제 검찰 쪽에서 준 건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게 다 이제 우리 그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도 아마 이 책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쪽에서 넘어왔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오히려 의견을 밝힌 게 김웅 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통화랑 그 취재는 굉장히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니까 꾸며낼 수 있지만 이제 사건 보도 직전에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취재 하듯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답변은 굉장히 순수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오히려 그때 답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체적 진실에 가장 이제 가까운 답변을 갑자기 또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는 건 신빙성이 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너 뭐 갖고 갔어 하면은 큰 건 안 갖고 갔고 작은 거 갖고 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갖고 간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는 갖고 갔는지 안 갖고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의도로 이제 그 번복을 하거나 이제 뭐 부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인 거고 그 전에 굉장히 이제 이 사건이 보도 직전에 급박한 상황에서의 답변은 그거였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김웅 당시 이제 전 의원도 도구로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당에 전달하기 최근에 위해서. 공천도 못 받았잖아. 뭐 그분의 정치적 미래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제 그래서 그 고발장의 내용이 김건희 부분이 뒤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10페이지부터 이렇게. 그리고 왜냐하면 저도 여기 이 책의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혁수 기자랑 저랑 보도 전날 통화에서 이제 저희가 이 고발장을 처음 읽으면서 김건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보낸 고발장에 김건희가 왜 있어? 라고 저희도 그때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것도 저한테 전달을 하면서 세세하게 다 못 읽었던 것 같아요. 막 10페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황당했던 거죠. 김웅 의원도 아니 거기 김건희가 왜 있습니까? 검찰에서 보내준 거는 했는데 이러니까는 이제 그 실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자백하다시피 다 했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검에서 여러분들이 순간에 막 몰입하다 보면 사건의 얼굴을 까먹으실까봐 대검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해달라고 사주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를 거쳐서. 그렇죠. 그게 고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웅은 손준성한테 그걸 받은 거고 그렇죠. 현재까지 그게 드러나 있는 거고. 근데 김웅도 조성은한테 던져놓고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그 김건희가 왜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다음에 하나 더 109페이지로 한번 볼까요? 네. 보고서는 하룻밤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작성한 것이었다. 저희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수정관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이게 손준성인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김건희, 최은순, 로펌 그쵸. 그런 역할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쓴 게 아니라 굉장히 따져서 잘 만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은 그냥 이거 그냥 베껴서 그냥 내기만 하면 된다. 접수만 해라. 근데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뭐 이런 것들이 틀렸어요. 그냥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히 고발 사주 사건만의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정치 검사라고 이제 책 제목 잡은 것이 이 공저자인 전혁수 기자랑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파악을 해요. 시간순이 이제 뉴스타파랑 이제 MBC가 이제 김건희 도이치 당시 이제 대검 총장이었던 이제 김건희의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채널A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채널 그 누구지 이제 그 보도했던 기자들 이동재 그 보도했던 기자들 그다음에 이제 MBC 기자들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자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얘기했던 유시민 작가 그다음에 최강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을 빨리 수사를 해야 입을 막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고발장을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접수할 수 없으니 빨리 당에서 이제 접수시켜갖고 접수만 시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 스킬이에요. 그렇죠. 사건으로 덮어. 네. 그거네. 네, 그리고 막 갑자기 이제 그 총선 직전에 이제 그 어떤 그 마치 그 윤석열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유로 막 MBC랑 뉴스타파랑 이제 뭐 유시민, 황인석 그 뭐 최강욱 이런 세 분을 이제 당시 이제 여권 정치인들을 수사를 하면 그 수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중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수사를 하는 이유는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이유는 범죄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맞아요. 이미지만 그냥 잔뜩.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런 뭐 어떤 편견에서 조금 좀 깨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막 갑자기 이제 검찰에서 막 그 압수수색 한다고 이제 박스 들고 가고 뭐 이러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저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의도를 하려고 이제 고발 사주 야당에다가 빨리 고발장을 접수시켜라. 이렇게 가서 이제 고발장이 열심히 만들어집니다. 4월 3일 전날에 막 캡처 누구 이제 막 사람들 그 페이스북 캡처를 해가지고 막 그 80몇 장을 만들고 고발장도 만들고 실명 판결문도 그 검색해서 이제 뽑아놓고 막 그리고 제가 이 그 책에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너무 책 얘기 내용 많이 알려주면은 아직도요 겁나 많아. 사실 다 재밌거든요. 내용이 다 재밌어 지금. 근데 내가 이거 날새 가지고 오늘 방송 못 하겠어 아주 이따가. 근데 이제 그 사실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이 진짜 놀라운 게 딴 게 있어요. 고발사주 사건 이 고발장이 저한테 오후에 왔거든요. 오후 4시쯤에 왔습니다. 4월 3일 오후 4시에 왔어요. 손준성 보냄으로. 근데 거기 고발장이요. 당일날 아침에 유시민 작가의 라디오 방송 내용. 그 다음에 최강욱 당일 거. 와. 그 전주에서 했던 발언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고발장을. 와, 심하다. 그 실시간인 거잖아요. 전달 직전까지 만들었던 이번에 거죠. 그 전직 대통령 딸 음주운전 사건 있잖아요. 네.
누군가 찍고 있더라고. CCTV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 찍고 있더라고. 쉽게 표현하면 그것도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약간 사찰일 수 파파라치 같은 있잖아요. 건가? 어쨌건 그렇다 치고. 네, 그래서 이게 고발장을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실은 보통 총선 직전에는 각 전국에 선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지 사실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페북 캡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8시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나오는 라디오 방송 멘트 따고 있고 고발장 써야 되니까. 와, 나 진짜 지금 새날도 보고 있을 거야. 네. 그렇죠. 이렇게 영향이 있는 방송이면은 주시를 하겠죠. 그런 표현 필요 없고 얘네들은 진짜 어떻게든지 한번 걸어보려고. 그래도 걔네들이 또 직접 고소를 안 합니다. 네. 누군가를 시켜서 고소한다. 그게 고발 사주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저희가 사실 저도 방송 초반에 그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고발장을 도대체 몇 번을 읽었을까요? 저 거의 한때는 문장을 다 외울 정도로 막 수백 번을 봤을 거 아닙니까? 공부 잘했겠다. 제가 왜냐면 이걸로 싸워야 되니까. 이걸 싸워야 되니까 이 안에 내용이 뭐지? 왜 이게 들어가 있지? 왜 그들이 왜 이거를 썼지? 고발장이 고발 이유는 왜 이걸 썼지? 뭐 이러고 고발장 멘트가 뒤에는 입니다인데 왜 여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투가 바뀌었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 고발 이유랑 뭐 범죄 사실 이 기록의 형태가 좀 다른데부터 막 엄청 이제 연구를 했죠. 그 논문 써도 될 정도로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날짜를 방송 날짜를 다 따서 보니 이 사람들이 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4월 3일 날 만든 고발장이니까 미래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당일날 접수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젠가 그러니까 미래 며칠 뒤에 접수를 할 거니까 당일 것까지 야무지게 넣었던 거죠. 참 진짜 꼼꼼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모습에서 참 그 고위 검사들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나름 검사면 엘리트 코스라고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근무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능력이 출중한 검사들이 캡처나 하고 있고. 페북 캡처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들 총장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총장 부인과 장모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이라니까. 이런 거 자체가 다 국정농단이에요. 검찰총장이 그 권력을 남용한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정농단을 이제 늘상 해오던 짓이고. 아니 왜 검사가 되고 나서도 주가 조작을 하는 걸 몰랐다는 둥 거짓말하고 있는데 예, 총장 돼가지고 네. 자기 부인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니까 김건희가 비공개 수사한 때 뭔 줄 알고 있어. 그게 이자들의 민낯이라고. 그렇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방송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며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래, 별것 아닌 수도 있지만 녹음은 해놔야지. 그렇게 휴대전화 녹음기를 켠 채 부장검사실로 들어갔다. 나 이 장면은 내가 너무 통쾌한 거야. 지난주 방송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네. 저도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땐 녹음기를 켜놓거든요. 네. 딴소리 할까봐. 근데 켜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이제는 막 켜시면은 자기한테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검사들이. 근데 내가 조사를 받는데 왜 녹음을 하느냐. 말하자면 내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미국 갔을 때 조성은이 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사실이 전복했다. 아닌데. 그러니까 저 장면은 정말 아주 압권인 것 같아요. 331쪽. 제가 저도 이게 되게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녹음이 안 됐더라면 이 사건 그냥 끝났다. 끝날 정도가 아니라 제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됐겠죠. 막 조성은 완전 그 방송 나와서 오만 시끄럽게 다 해놓고는 들어가서는 말 바꾸고 흐지부지 됐나 보네. 이렇게 끝났겠죠. 난 지금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소름 끼쳐. 네. 저게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이라는 게. 네. 그게 그거잖아요. 지난주 방송의 핵심은 그런 거지. 조성은 씨,
정치 계속 하셔야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검사 간 말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씨.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고소한 사건. 이거 그 검사 고소한 사건? 우리 그 공수처에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시간장? 거기 인력이 없어. 네, 인력도 없지만 더 키워야 돼. 그 몇몇 부장님들은 아주 이제 그 투철하신데 또 몇몇 부장님들은 그 기사로도 떴듯이 윤석열 최측근 검사 이제 알죠. 예, 그렇게 밀어넣겠지. 몇 명 들어가 계셔가지고 하필 그분한테 배당이 됐어요. 제 사건이. 환장하겠네. 또 부르겠네. 안 부르시더라고요. 고소인 불러야지. 그래놓고 또 똑같은 상황 벌어줘야지. 2년 정도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조성은 씨. 네. 정치 계속 하셔야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우연한 경험으로 정당에서 일을 하고 선거 일을 했지만 그 검사가 바라보는 정치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길래 자기들이 하라 말한지 너무 가짜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죠. 이제 뭐 정치는 정치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수사 대상 저거 수사해서 죽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이제 그런 뭐 팽팽한 긴장감은 어느 정도 저는 뭐 존중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는데 저는 특히나 그때 당시의 그 신분이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된 지 거의 1년이 지났던 시기였고, 중요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고, 증인이기도 하고, 그런 취지로 이제 저를 이제, 부른 건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의 욕망을 건드려 보겠다는 취지였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저쪽에서 놀던 거 보니까 너 정치하고 싶은 거지? 너 정치 계속 하고 싶지? 협조하면 네. 정치하게 해줄게. 뭐 그런 취지. 그 결정권을 검사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어쩌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저의 이 욕망의 욕구를 그러니까 조성은 캐릭터 분석이 실패를 한 거죠. 그렇지. 원래 이런 성격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짜라서 더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전 이제 그 정당 일을 하고 선거 일을 하고 할 때 정말 많이 배웠는데 의외로 제가 나는 무조건 막 선출직을 할 거야. 내 꿈은 뺏지도 않은 거야.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뭐 어떤 제안을 와도 그냥 전 저 역할만 하겠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 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국 비판을 하고 이제 이제 그 합류를 하게 된 셈이니 이제 저한테도 뭐 어떤 제안이 왔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여기 온 대가로 그렇게 공천 이런 거는 싫다고 저 출마 안 한다. 그때는 또 정치 잘 몰랐을 때고. 그때도 이미 최고위원도 했었고 했는데도 그때 저는 아예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때 최고위원을 했다고 정치를 안다고 볼 수는 없지. 그렇죠. 관록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또 지금 자유한국당 그런 무지로 그때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때 얼떨결에 합당하는 바람에 그 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이제 달콤한 사탕이 아니거든요. 조성은이라는 사람 자체도 제가 나중에 뭘 할 줄 모르는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거를 증거 뭐 있냐고 계속 물으면서 제가 이제 한동훈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돌아온 답변이 정치 계속 하셔야죠라는 답변이면은 도대체 평소 때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계시길래 그런지. 아니 우리랑은 다른 인간들이에요. 겪어보면.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 다 적었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게 10년 11년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난 죽어도 안 해. 그거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는 세상은 있어도 그 방법이 정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 검사들은 그 모든 기준이 권력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치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 이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막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치도 있을 것이고 통치를 하는 권력도 있을 것이고 막 독재 형태가 있을 것이고 정말 그거지 추종하다시피 하는 권력의 형태도 있을 거고 맹종하다시피 그러니까 뭐 굴복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낙수 효과처럼 따라오는 그 호가호위하는 형태를 그걸 또 자기들은 막 굉장히 자랑스러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권력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정당에서 보면 여러 욕구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제 권력 요구의 형태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 긍정적인 표출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검사가 공익신고자를 앞에 두고 그거를 흥정하다시피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공직자로서 수십 년 일했던 그 직의 양심도 없는 거죠.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어떤 정치 검사가 대통령에 당첨되다 보니 네. 얘네들 생각에 누구나 갖고 있는 원초적인 권력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대장이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어떤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딱 대표적인 그런 인물과 그의 부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 원초적인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뭐 조성은 불러다가 회유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한 거겠죠. 알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우리 대통령님, 사모님 그 심기를 막 알아서들 그건 공문이 아니라는 거지. 왜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네. 답은 뻔한 거예요. 자, 또 열받는데 하나만 더 이제 357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일까? 아니면 내가 겪은 특별한 경험일까? 그날 나와 마주보며 질문하던 사람이 공범 사건의 수사 검사였는지 동료 검사 출신들의 변호인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그 정상개혁 공개를 했던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네. 핵심은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 근데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또 빡치네 오늘 또 웬만하면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냐면 당신들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설사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뭔가 막 해주고 싶지만 그런 거 하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지. 검사 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좀 오늘 좀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저도 빡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법을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헌법 이제 각 조항을 쭉 읽어보면 그 헌법에 한 줄 한 줄이 다 피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유, 뭐 어떤 직접적인 선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권력의 제한 이런 모든 것들은 권력의 분립. 그리고 이 모든 어떤 기본권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헌하고 이 70년 동안 시민들이 끊임없이 쟁취를 해왔던 그런 성취물들이거든요. 그것을 수행하는 이제 공직자로서 특히나 법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죄를 이제 판단하고 구하고 하는 그 어떤 그 사법기관 한 축으로서의 자신들이 갖는 그 무지막지한 권한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의무나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책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고 너무 어떤 그래 이력 쌓듯이 커리어 쌓듯이 나 특수부 가서 여기 가면 줄 좀 타면은 어디 부분장 갔다가 여기 나 공안부로 가서 에이스를 달까 아니면 특수부 가서 잘 나가는 막 그렇게 할까 하고 마치고 나서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할까 이런 검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로 특수부 검사 있다가 주가 조작 회사의 이제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도 당했던 그 회사 사회이사를 하셨다가 다시 공수처 부장검사로 오신 분도 계세요. 아이고 한동훈 장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양반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현실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독 뛰어난 어떤 정의감이나 제가 유독 뛰어난 어떤 막 투철한 막 뭔가 이렇게 막 공적인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 제가 안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제가 물러나면 이거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조성은이 없었더라면 네. 그런 짓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적어도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게 드러났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에요. 이런 그렇죠.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와, 윤석열의 대검이 검사들 이용해서 윤석열을 임명해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한 사건.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임명을 했던. 임명을 했던 민주당 정권의 자신을 임명을 했던 말았던 어떤 뭐 권력자의 범죄가 드러나면 이제 수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자신이 검찰총장하고 바로 이제 그 대통령으로 선출직에 직행하려는 그 도구로서 사용을 했고 그것을 자기가 특히나 이제 그 권력자의 부인이 내가 정권 잡으면 거의 이런 태도를 이제 계속 취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어떤 사람들은 막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지만 저는 참 그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어떻게 저 따위의 형편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권력이 됐을까라는 그런 저런 수준의 사람들한테 손에 쥐어진 권력이 얼마나 저렇게 형편없이 됐을까? 저 사람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부인이 됐고 해서 저렇게 이제 사실 엄청 귀한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정말 잘 행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권한이고 권력을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게 쓸까?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하지 말아야 될지까지 다 저지르는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채널 방송에 다 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면 갑자기 막 명태균이 나왔대요. 그 천공이랑 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 천공과 뭐 또 이제 그때 국방부 누구 갔던 사람이랑 뭐 막 골고루도 다닌다 점집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부지런하구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런 사건은 훗날 재밌게 추억할 날이 분명히 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는 건 최소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정치이고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시민들의 성숙도를 믿습니다. 저도 제가 막 단순히 조성은이란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했을까는 싶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직위나 뭐 정당의 직위도 없었고 아무 직책도 없었잖아요. 그냥 자연인 시민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전 대신 경험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너무 느껴서 이게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당신들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너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한국 사회가 왜 이만큼 발전했겠어요. 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선출직 대통령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끌어내린 나라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지금 정권 잡고 있는데 네. 훗날 한번 보세요. 이 관련자들 싹 다 잡혀가서 구속되는 날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걱정들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민주화에 있어 갖고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조성은 대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은 그거 묻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려니 해요. 내가 이걸 밖으로 폭로하는 순간 네.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성은 대표를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한다.
제가 올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라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무릎으로 네. 기어 나갈지 않을까. 자, 근데 지금 10월 24일 날이요. 네. 24일이면 그때가 주말인가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까? 네. 9월 24일 날? 10월 24일. 10월 24일 날 그 국회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공지를 알려드리겠지만 현재 서점 사이트의 고순위예요. 지금 아마 내일쯤이면 1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3등까지 올라간 걸 내가 네, 봤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북콘서트 여러분들 그 소회의실이면요, 작은 회의실이 아니고요. 네. 말이 소회의실이지 한 100석, 200석 되는 곳이에요. 네. 거기 한번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 뭐 게스트도 많이 온다면서요? 최대한 귀한 분들 좀 모시려고 저희가 오늘도 노력하고 어제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할 것이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 가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전국 투어의 시작이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감 기간이기도 해서 또 이제 법사위나 이제 지금 아마 그때쯤에 대검찰청 국감이랑 다 겹치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콘서트를 외부에서보다는 이제 국회에서 하자라는 그럼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저는 이제 약간 그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약간은 조금 힘이 안 붙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하도 개별 사건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화가 여기 막 났다가 또 다음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네 또 화가 나고 이러니까는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뭉치는 힘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주제로 할 수 있는 언론 탄압, 그다음에 검찰의 저런 행태, 고발 사주, 정치 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고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제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약간은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라는 아직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호남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고 나면 더 큰 풍부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호연지기가 있어. 네. 조성은은 그냥 조성은이 아니에요. 호연지기가 있어. 호연지기요. 대장부. 아니, 대장부. 그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성별을 떠나서 네. 사람이 세상을 하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존경합니다. 네, 우리 조 대표님 존경하고 케이크로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뭐를 갖고 마지막으로 와야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또 어차피 또 나오실 거니까 네. 뭐 가볍게 인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네, 오늘 올 때마다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게 해주셔서 제가 시간이 언제 갔나 할 정도로 이제 늘 이제 새날 방송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정치검사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 고발사주 사건이 결국 누가 지시를 했나 누가 은폐를 했나 이거 모두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시청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단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조성은 대표 어머님 우리 백다르크 선생님 잘 보셨죠? 예. 오늘 또 따님은 씩씩하게 방송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